암세포를 100배 늘리는 반찬통이 있어요. 지금 당장 냉장고 안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어려운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을 하면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가? 무심코 음식을 보관한 어떤 용기들이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암세포 늘리는 최악의 음식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이렇게 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암 예방 박사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에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나니까 꼭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암 예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에 침투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들을 담는 용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의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첫 번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걸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잔뜩 나오니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두 번째,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의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세 번째, PVC.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네 번째,
점일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 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5번째 PP.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에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6번째 PS.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면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인데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인체 내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여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 많은 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첨가된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 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공식품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오래 먹을 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디엘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면 아크릴 아미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미근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됩니다.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은 수분에 취약해서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깊이 못 자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이 딱 맞는 8가지 음식, 그리고 대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칡입니다. 대추에는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이 칡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어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대추에는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어 불면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씨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대추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런 효능들이 칡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칡은 우리 몸의 상체에 열을 내려주어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이 열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추와 칡은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에 대추는 8알, 칡은 약 30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차를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칡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의 양은 석류나 콩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많은데요. 이소플라본은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의 맛은 쓴 것이 특징이고 대추는 단맛이 특징입니다. 대추와 영지버섯이 만나면 영지버섯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이 중화시켜주는 것이지요.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음식이고 또한 레티난이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영지버섯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으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는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효능들이 대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정화가 되는 효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상황버섯입니다. 대추와 상황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대추의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작용으로 암세포를 억제하여 종양증식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대추의 항암작용을 극대화하는데 상황버섯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상황버섯에도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한 버섯은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대추는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지질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양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와 양파는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대추 열알을 준비해 씨와 과육을 분리해 따로 약한 불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씨에 있는 약한 독성과 쓴맛을 제거하고 고소한 맛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준 대추를 양파 반 개와 함께 물 2리터에 넣고 물이 반 정도 줄 때까지 졸여주신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요.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주어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데요.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계피는 다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엔 불편한데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와 생강을 함께 한약재로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강삼조이라고 해서 생강 3쪽과 대추 2알을 뜻합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도와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대추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추는 생강의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을 강조탕이라고 하는데요. 수족 냉증이나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계피까지 함께 넣고 끓이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추 5알, 생강 4쪽, 계피 5g을 물 2리터에 넣고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셔서 드시면 됩니다. 7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암 식재료로 정말 유명한데요. 항암작용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고혈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심장질환 및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 및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닌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가 감염에 맞서 싸우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과 대추의 음식 궁합이 좋아 대추와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마늘과 대추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죠. 8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통밀입니다. 통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뇌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갱년기의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며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불안 증세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불면증, 신경성 편두통 등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고 심장신경을 안정화시켜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끓여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대추를 잼으로 만들어서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대추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대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이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도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툴린산, 알파토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여 위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대추에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건강을 이롭게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대추의 GI 지수는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도가 사과보다 5배 정도 높은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안전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추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인데요. 대추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열이 나며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부글거리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드시면 호흡곤란, 입주위가 붓는 현상, 심하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추에 함유된 특성 단백질이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과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궤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U로 불립니다. U는 궤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근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의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송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송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 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석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두부의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부추의 뜨거운 성질과 두부의 찬 성질이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자유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키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과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인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썬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지면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O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부추 브로콜리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하면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천연 오메가3로 유명한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이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꼴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9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언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3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덕어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당뇨를 예방하는데 바나나를 꼭 먹어야 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